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사냥꾼과 만병통치약 영지. 옛날 백두산에 25세가 된 젊은이 한 명이 작은 집을 지어놓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는 재주가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새나 산속의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도 그가 쏘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름난 사냥꾼이 되었고 짐승을 잡아서 얻은 가죽을 팔고 고기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가을 어느 날 사냥꾼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나 싶어 활과 화살을 들고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젊은 여자 한 명이 도망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사방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험악한 얼굴과 건장한 체구를 가진 젊은 남자가 두 손에 날카로운 단검을 쥐고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려 드는 상황을 깨달은 사냥꾼은 젊은 여자를 얼른 자기 뒤로 숨긴 다음 남자를 막아서며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이 처녀한테서 떨어지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생판남인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 여자를 넘기고 꺼져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시 남자의 말이 맞나 싶어서 사냥꾼이 잠시 머뭇거리자 여자는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사악한 흑룡으로 이곳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사냥꾼은 곧바로 화살을 당겨 남자의 머리를 향해 쐈습니다. 머리에 화살을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처녀는 사냥꾼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백두산 일대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산 전체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을 오가기가 힘들어 사냥꾼은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구해주었던 여자가 쌀과 채소를 가지고 사냥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사냥꾼한테 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영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죽인 남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흑룡이라고 했죠. 그 흑룡한테는 친구인 사악한 백룡이 있었는데 그 백룡이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 당신이 사는 이곳 백두산 인근에 눈을 퍼붓고 있습니다. 백룡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당분간 기다려야 나타날 겁니다. 영지 덕분에 식량을 마련하고 정보도 듣게 된 사냥꾼은 그녀에게 애정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거쳐 봄이 오자 사냥꾼은 영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5월 와중에 사냥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드러누웠고 영지는 남편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기 위해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떠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사냥꾼의 꿈에 영지가 피를 잔뜩 흘려 붉게 물든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서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갔는데 도중에 백룡이 나타나서 저를 덮치려 했습니다. 백룡한테 능욕을 당하기 싫어서 벼랑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제 시체는 이 집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란 사냥꾼은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에 있다는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달려가서 샅샅이 뒤져본 끝에 그녀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죽은 아내를 끌어안고 사냥꾼이 슬프게 우는데 꼴 좋구나 하고 누군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1000년이나 된 소나무 위에 하얀 비늘을 가진 백룡 한 마리가 앉아서는 사냥꾼과 죽은 영지를 노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냥꾼은 집에서 가져온 활에 화살을 매겨 백룡을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백룡의 머리와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성난 백룡이 사냥꾼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사냥꾼이 쏘아대는 화살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백룡을 죽인 사냥꾼은 영지의 시신을 나무 밑에 묻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사냥꾼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내의 영혼이 사냥꾼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손바닥 크기의 붉은 버섯을 주면서 이 버섯은 저의 이름을 따서 영지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버섯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줄 만병통치 약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죽은 아내가 주는 선물인 영지를 가져와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영지버섯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된 목사. 경상북도 성주 출신의 문신인 정성윤은 젊은 시절 매죽당의 지휘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경 무렵 오줌이 마려워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대나무 숲에서 붉은색 도포를 입고 조선시대 관리들이 머리에 썼던 검은색 모자인 오사모를 쓰고서 얼굴에 90에서 120cm 정도의 수염을 기른 관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성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네. 자네를 보려고 기다렸네. 정성류는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과 관직은 어떻게 되시고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리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제시성을 가진 정삼품의 무관직인 목사였다네. 내 무덤은 경상북도 칠원에 있고 지금은 딱히 사는 곳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고 있지. 하면 무엇 때문에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정성류의 질문을 받은 관리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더니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과 싸웠지.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수염은 마치 고슴도치의 털처럼 빳빳이 서서 왜군들이 멀리서 보고는 마치 신처럼 여겼을 정도였다네. 내가 처부수어 죽이거나 사로잡은 외적의 수가 가히 셀 수 없이 많았지. 나와 함께한 병사는 외적보다 적었지만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일이 없었으며 심지어 바다를 건너서까지 외적을 치러 간 적도 있었다네. 그런데 불행히도 의병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그만 죽고 말았지. 내가 몇 년만 좀 더 살았다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을 걸세. 본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그것뿐이라면 내가 귀신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걸세. 하지만 진짜 원통한 일은 따로 있었지. 그건 바로 나와 관련된 기록이 후세에 거의 전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일세.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곽재우나 정기룡 같은 용맹한 장수도 다나의 부하였다네. 하지만 곽재우의 용맹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정기룡은 통제사까지 벼슬이 올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둘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공적을 세운 나는 사람들이 깨끗이 잊어버렸다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원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거라네. 그러면서 관리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정성류에게 보여주며 이 칼은 내가 왜군 장수를 죽였을 때 썼던 무기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정성류가 그 칼을 보니 길이는 약 한 자 정도였는데 칼등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일을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했던지 관리의 얼굴이 핏빛처럼 붉어지며 수염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관리는 정성류를 쳐다보면서 부디 나를 잊지 말아주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성류는 자신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제시 성의 목사가 궁금해져 조선시대 관리들의 신상 정보를 적은 책인 선생안을 뒤진 끝에 목사 제말이 계사년 정월에 부임했다가 4월에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정성류는 당시 경상감사였던 정익화를 찾아가 제말의 귀신과 만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정익화는 칠원에 있는 제말의 무덤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새 가구의 집에 제말의 무덤을 돌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처에 목사 제 말에 영혼이 만족했던지 이후로 그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늙은 승려. 현종 임금 때 안동 부사와 가선대부를 지낸 맹주서가 금강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늙은 승려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좋기 100세는 된 듯하나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 사람을 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맹주서는 암자에 며칠 머물렀는데 어느 날 그 승려가 상좌승을 불러서 내일은 내 스승의 제삿날이니 준비를 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제사를 지내는데 늙은 승려가 슬퍼하며 울기에 맹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스님을 가르친 스승님이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리 슬퍼하십니까? 하고 묻자 승려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소승은 본래 임진년 이전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 보낸 8명의 첩자 중 한 명이었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서 미리 조선말을 배웠고 조선 승려의 복장을 하고서 조선으로 침투했소이다. 약 열흘간 일행과 함께 조선을 염탐하던 도중 조선 선비 한 명이 황소를 탄 채로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였어. 그때 함께 간 첩자 중 한 명이 연일 굶주려 배가 고프니 저 선비를 죽이고 그가 탄 소를 잡아먹어 배를 채우자고 하며 선비에게 달려들더이다. 그러자 그 선비는 분노하여 너희는 외국의 간첩이니 모조리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치면서 귀신같이 다리를 날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 중 5의 머리를 부수고 사지를 부러뜨려 죽였소이다. 소승을 포함한 3명은 살아남아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 선비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그러고는 너희는 항복했으니 해치지 않겠다. 나중에 왜군이 쳐들어오면 너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하였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비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죽임을 당했더이다. 너무나 놀라서 어찌 된 일인지 2명의 동료에게 영문을 물었어. 그들은 저자가 우리의 동료를 죽였으니 원수를 갚을 기회를 엿보다 이제야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어. 소승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우리가 저 선비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으며 그 둘을 죽이고는 금강산에 들어와 이렇게 중이 된 거라오. 암자를 얻고 나이가 100여 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스승의 재주와 뜻을 안타깝게 여겨서 슬픔이 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려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오. 이 말을 듣고 난 맹주서는 늙은 승려에게 혹시 검수를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늙고 몸이 쇠약해져 검수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으나 보기 원한다면 며칠만 기다리시오. 그동안 몸에 어느 정도 힘이 되돌아올 것이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승려가 맹주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10그루의 잣나무 앞에 서서 소매 속에 감춰둔 길이 2자 남짓한 칼 한 자루를 꺼내고는 그것을 들고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번갯불이 일어나는 듯하더니 잣나무 잎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맹주서는 너무도 놀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검술 시범을 마친 늙은 승려는 나무 아래로 내려와 가쁜 숨을 쉬며 힘이 쇠약해져 젊었을 때만 못하군. 내가 젊었을 적에 이 나무 아래서 칼춤을 추면 잎이 가는 실처럼 배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잎이 많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맹주서가 승려에게 선사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를 가지셨습니다 하고 감탄하자 늙은 승려는 소승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인데 차마 재주를 썩힐 수가 없어서 그대에게 보여준 것이오 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금강산 외인 승려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뛰어난 칼솜씨를 지닌 일본군 병사가 속세를 떠나 금강산으로 숨어든 이야기는 임진왜란 무렵 조선에 귀순한 일본군 병사들인 항해들의 사례에서 동기를 얻어 탄생한 듯합니다. 금강산 암자에 살던 승려가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설정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임진왜란 와중에 항복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의 백성으로 남은 외인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맹주서와 승려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용사. 19세기 말까지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호랑이에 관련된 전설도 많이 전해옵니다. 그중 하나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의 영혼이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하는 창귀라는 귀신이 된다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매우 세고 용감해서 무서운 호랑이를 상대로 화살이나 조총 같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워서 죽였습니다. 용사는 호랑이를 잡으러 산과 숲을 바람처럼 누비고 다녔는데 그가 맨손으로 때려잡은 호랑이가 수천 마리나 된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용사를 불러들여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를 죽여 백성을 지킨 공이 크다 라고 칭찬하면서 군관에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사는 정식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녹봉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 올랐습니다. 군관이 된 이후 용사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 일행에 합류했는데 그들은 북경으로 떠나는 도중 폐사군 지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폐사군이란 조선 초기에 국토 개척을 하면서 여진족의 잦은 침략과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백성을 철수시킨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인 우예의 여연, 자성, 무창을 가리킵니다. 폐사군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자취가 끊긴 곳이라서 그런지 하늘을 가릴 만큼 나무가 우거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데다가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신 일행은 마치 귀신들이 사는 저승으로 들어온 것처럼 음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머무를 숙소가 없던 터라 사신 일행은 노숙을 했습니다. 겨울철이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한층 으스스했습니다. 사신 일행이 힘들게 잠을 자는 동안 조금씩 눈이 내렸습니다. 이때 사신 일행을 이끄는 상사는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하얀 깃발을 가지고 눈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자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깃발을 꽂고는 웃으면서 달아났습니다. 여자가 사라지자 누워있던 상사는 하얀 깃발을 빼버리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두 눈을 번뜩이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는 두리번거리며 한참 훑어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던 상사는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뒤 조금 전에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는 하얀 깃발을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다시 꽂고서 달아났습니다. 상사는 그것을 다시 빼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반복했는데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가 와서는 무척 화가 난 듯 울부짖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사신 일행은 잠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상사는 일행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용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 위에 난 호랑이의 발자취를 쫓아서 말을 타고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북쪽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용사는 조금 전에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 울부짖은 큰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왼팔로 목을 쥐고 오른팔로 호랑이의 콧구멍에 밧줄을 뺀 다음 말의 꼬리에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용사의 엄청난 힘에 놀란 사신 일행은 그때부터 용사를 가리켜 호랑이를 잡은 장군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에서 용사의 머리카락에 하얀 깃발을 꽂으러 나타난 여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나서 호랑이의 앞잡이가 된 창기였습니다. 주인인 호랑이를 위해서 먹잇감이 될 인간에게 하얀 깃발을 꽂아 표시한 것입니다. 창기가 사라진 뒤에 나타난 호랑이는 아마 동족을 죽인 용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으리라. 만약 상사가 잠에서 깨어 창기가 꽂은 하얀 깃발을 빼주지 않았다면 잠들어 있던 용사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지 모릅니다. 창기는 왜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까요? 추측건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한테도 당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지배하는 강자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노예 노릇을 하려는 뒤틀린 심리가 발현된 것은 아닐까요? 구세주 정도령. 조선시대에 나돈 예언서인 정감록을 보면 장차 정도령이라는 구세주가 등장하여 부패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살기 좋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도령은 글자 그대로 정씨성을 가진 도령을 뜻합니다. 도령을 어린 소년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으나 본래의 도령이라는 말은 젊은 청년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니 정도령이란 정씨성을 가진 젊은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구세주를 왜 젊은이라고 설정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은 그만큼 새롭고 활기찬 힘이 넘치는 젊은이여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도령이라고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세주인 정도령은 왜 하필 정씨였을까? 여기에는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 맞서 고려를 지키려다가 죽은 충신 정몽주나 조선을 세운 천재였으나 태종 이방원과 사이가 나빠서 죽임을 당한 정도전, 그 밖에도 조선시대 최고의 역모 사건이었던 정열입의 난을 기획한 정열입같이 대체로 조선시대 내내 왕조와 싸웠던 충신과 혁명가와 반란자들 가운데 정씨의 성을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은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적합하다는 인식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자연스레 퍼지지 않았을까요? 최근 일부 주장에 의하면 정도령은 명나라가 망한 후에 대만으로 달아나 청나라에 맞서 명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한 정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성공이 반청복명 활동으로 유명해진 때는 아무리 이르게 잡아야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가 무장투쟁을 벌인 1647년 이후부터인데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조선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식의 소문은 그보다 16년 앞선 1631년부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인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옥천에 사는 권대진이라는 자가 예언을 믿고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와 한패인 권락과 권계 등은 영남의 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가야산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한이고 나이는 이모생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시 권대진과 한패인 양천식은 김인현 사이의 지리산에 가서 글을 읽던 중 어느 날 기이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 정이고 이름은 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새로운 도읍의 주인이 될 만하였다라면서 장차 충청도의 계룡산을 새 도읍으로 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씨 성을 가진 인물이 군사를 기르고 반란을 일으켜 조선 왕조를 뒤엎으려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1589년 정열입의 난 때 정열입을 두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1589년이면 정성공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즉 정성공이 반청복명을 내걸고 전쟁을 벌이기 이전부터 조선인들은 정씨 성을 가진 구세주의 존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한편 먼 바다의 섬에 살면서 군사를 길러 장차 조선을 공격해 새로운 세상을 일으킨다는 해도진인 해상진이니 사실은 정성공을 가리킨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해상진인 소문을 보면 울릉도 건너편의 섬에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정성공의 근거지인 대만과 울릉도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위치도 전혀 다릅니다.
설마 하니 조선인들이 울릉도가 대만과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해상진인, 해도진인은 현실에 없는 이상향이나 혹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낙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성공의 존재가 해상진인이나 해도진인 전설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도령 자체가 정성공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감록에 의하면 조선은 500년을 존속한 이후 망하고 그 뒤에 정도령이 지금의 충청남도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80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령의 이야기는 조선 백성에게 무척 매혹적이었던지 정열입에 난 이후로 반란자나 혁명가들은 자신이야말로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도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정도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도령이라는 구세주의 존재 자체는 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냄새나는 귀신.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산은 도를 깨달은 신선들이 사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공간이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산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무서운 존재가 우글거리는 공간처럼 매우 불길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의 학자가 쓴 야담집을 보면 산에서 악취를 풍기는 귀신을 보았다는 신비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 시대에 태어나 명종 임금 시대까지 활동한 학자인 성수침은 젊은 시절 지금의 서울 경복궁 북쪽의 북악산에 세워진 청송당이란 건물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침은 혼자 청송당에 앉아 석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떤 물체가 청송당의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성수침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온몸에 검은색이 섞인 푸른색의 긴 옷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어찌나 길었는지 발끝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물체는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상태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돌출되어 있어서 괴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수침은 용기를 내어 내 정체는 무엇이며 여기는 어떤 일로 나타났는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한 성수침은 이리 가까이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물체가 성수침이 앉은 창문가로 다가왔습니다. 온몸에서 역겨운 누린내가 진동해서 무척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혀 사람 같지가 않다고 여긴 성수침은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훔쳐갈 물건이 없다. 내가 도둑이라면 여기 있어 보았자 이득이 없다. 혹시 내가 귀신이라면 나는 귀신과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이곳에서 떠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상한 물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성수침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야담집의 내용으로 보아 성수침이 만난 정체불명의 존재는 귀신이었던 듯합니다. 성수침보다 후기의 사람이지만 조선인조 무렵의 학자인 정백창이 산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백창은 젊은 시절 산속의 절에서 책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처를 믿는 승려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책 읽기를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백창은 불탑 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밤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불탑 근처에 웬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질이 날 만큼의 악취가 진동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악취 때문에 불쾌한 와중에서도 정백창은 호기심이 들어 그 괴상한 물체를 상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툭 튀어나온 눈에 오그라든 코를 지녔고 축 늘어진 귀에 위로 불쑥 솟은 머리카락과
귀에까지 닿을 만큼 찢어진 입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등에는 2개의 날개가 달렸으며 푸르면서도 붉은색 몸뚱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지켜보아도 그 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운 와중에도 정백창은 내가 여기서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떨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어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계속 책을 보았습니다. 괴물은 정백창의 침착한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괴물에게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백창은 옆방에서 자는 승려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고는 어서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불탑 뒤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백창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뒤늦게 자신이 주먹을 3개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바닥을 펴보았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백창이 봤다는 괴물의 정체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악취를 풍겼다는 점에서 성수침이 본 괴물과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길상과 향화인, 광해군이 왕위에 있던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조선은 나라 안으로 빈번한 영모 사건과 나라 밖으로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의 위협에 시달리느라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틈을 노려 조선 각지에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1609년 8월 광해군 일기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조선에 귀화한 외국인을 칭하는 향화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인데 기사를 보면 박길상이 이끄는 80여 명의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향화인이 용인 고을 오리 안에 있는 장터의 큰 길가에 7에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박길상은 부하 16에서 18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활과 화살 및 긴 칼과 몽둥이를 무기로 삼아 집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향화인들은 읍내의 땅을 원래 주인들한테서 빼앗아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마구 베어가는가 하면 자신들이 키우는 소와 말들을 멋대로 풀어서 그 가축들이 남의 땅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는 식의 행패도 저질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이 관청에 알려 고발하면 관청에서 향화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관하로 나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관청의 명을 알리려고 온 사람한테까지 향화인들이 마구 때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향화인들이 깽판을 치다 보니 마을 주민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릴 정도였습니다. 향화인들의 포악함을 보고 받은 광해군은 그들을 향화호인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언급된 호는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로 조선시대에는 주로 여진족을 뜻했습니다. 즉 박길상을 포함한 향화인들은 이름을 조선식으로 받았어도 본래 거칠고 사납게 살아가던 여진족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들 향화인들의 세력이 커지면 더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그들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섬으로 보내서 더는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지만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긍익이 편찬한 책인 연려실기술에는 백마적이라는 흥미로운 모습을 한 도적 집단이 등장합니다. 연려실기술이 인용한 책인 1월록에 의하면 1617년 겨울 경상도 서쪽에 도적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삼배로 말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밤에 다닐 때 그것을 말에게 씌웠기 때문에 마치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백마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임꺽정이나 장길산 등이 있기에 그리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적 중에서 말에다가 삼배옷을 입혀서 다닌 집단은 이 백마적이 유일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중세 유럽의 기사들처럼 말을 화살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밤중에 다닐 때 하얀 삼배옷을 말한테 입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밤에 도적질하러 다닐 때 다른 동료와 자신을 쉽게 드러내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광군이나 포졸들 눈에 쉽게 띌 텐데 이런 점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일까요? 추측건대 말을 탄 도적들이니 들킨다고 해도 재빨리 달아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백마적을 이끄는 두목은 이경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군수인 조찬안이 이경기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남은 백마적의 무리가 감옥을 습격해서 옥문을 부수고 이경기를 구출해서 함께 달아났습니다. 평범한 도적 같으면 두목이 잡혔을 경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기 십상인데 붙잡힌 두목을 구하러 감옥을 습격해 부수는 대담한 일을 벌인 것을 보면 백마적은 상당한 결속력과 규율을 갖춘 집단이었던 듯합니다. 조찬아는 이경기를 놓친 죄로 1617년 10월 파직되어 한양으로 끌려왔으나 광해군에 의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의 모든 도적을 체포하는 벼슬인 삼도토포사에 임명됩니다. 이후 충청남도 직선에서 이경기는 다시 조찬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뒤로 기록이 더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경기는 아마도 조찬안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렁이 처녀와 진해 처녀. 오늘날 사람들한테 진해는 그저 징그럽기만 한 벌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옛 전설에서 진해는 무서운 괴물이자 사람을 돕는 신비한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에는 조선인조 무렵의 재상인 김자점과 진해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은 언제부터인지 부사가 오기만 하면 첫날 밤에 죽어나가는 괴이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함흥에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자점의 아버지인 김탁이 함흥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탁은 함흥 관하로 가서 머무는 방 안의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담뱃잎 수십 개를 던져넣고 마루에는 명주실을 벌려놓았습니다.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은 김탁이 하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관아에서 무언가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체가 땅을 기어다니더니 김탁이 머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 가득한 담배 냄새를 맡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마루에 놓인 명주실을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탁은 명주실이 이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관아 지붕의 용마루 속이었습니다. 김탁은 아전을 불러서 큰 가마솥을 가져오게 한 다음 기름을 붓고는 장작불을 피워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장간에서 가져온 커다란 집게로 용마루 속을 이리저리 쑤셔 구렁이처럼 커다란 진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김탁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집게로 잡은 진해를 관아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김탁은 재빨리 칼을 뽑아 진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토막난 진해를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는 몸이 잘렸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진해의 머리 부분을 가마솥에 넣자 파란 기운이 나오더니 김탁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러자 김탁의 얼굴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점은 김탁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볼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탁은 아들의 이름을 점이 있다는 뜻인
김자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훗날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청나라의 효종 임금을 모함한 죄가 드러나 역적이 되어 온 가족과 더불어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김탁 이전의 함흥부사들은 모두 그 진해가 죽였다. 김자점은 김탁이 죽인 진해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일부러 김탁의 가문을 멸하려고 역적질을 한 것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와 달리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사람을 도운 착한 진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약의 재료로 쓰일 소나무 뿌리를 캐어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청년 한 명이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나무의 뿌리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청년은 소나무 뿌리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던 중 다리 밑에서 나온 다른 처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구렁이고 당신이 산에서 만난 여자는 진해입니다. 우리 둘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해 여자는 당신을 해칠 테니 부디 멀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구렁이 처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산에 진해 처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로부터 소녀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구렁이는 저를 미워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칠 후 구렁이와 싸울 텐데 그때 당신이 뜨거운 물을 구렁이한테 퍼부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설명을 듣고는 진해 처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진해 처녀가 말한 날짜가 되어 청년은 그녀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 처녀가 올라오더니 진해 처녀를 보고는 둘 다 본래의 모습인 구렁이와 진해로 돌아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하얀 기운을, 진해는 파란 기운을 뿜으며 대결했습니다. 진해 쪽이 불리해지자 청년은 가져온 뜨거운 물을 끼얹어 구렁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진해는 처녀로 변신해서 청년을 보고는 당신이 저를 도와 구렁이를 죽였으니 보답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진해의 예언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남원의 살인계, 전라북도 남원은 양반 귀공자 이몽룡과 절개를 지킨 기생춘향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춘향가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어둡고 잔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인조 무렵 남원에서 활동했던 비밀 조직인 살인계가 그것입니다. 살인계에 관한 내용은 인조실록에 처음 언급됩니다. 윤은구라는 사람이 조직한 반란 사건을 다루면서 그와 한패인 이유라는 자가 남원에서 당룡과 부용남 등이 이끄는 살인계 수백 명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보고서가 임금한테 올라왔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받은 인조는 살인계 등 반란에 가담한 세력을 가리켜 무례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건대 살인계는 오늘날 조직폭력배처럼 살인과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었던 듯합니다. 당룡과 부용남은 살인계의 두목이나 부두목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며 수백 명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계에 가담한 조직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은구 반란 사건으로부터 1년 후인 인조실록에 살인계가 다시 언급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남원의 지방관리 부사인 송상인이 살인계를 처벌하려 하다가 조상의 무덤이 모욕당하는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송상인은 남원에 부임한 후 주민들을 상대로 살인계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라고 알려서 살인계에 대한 정보와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 후 살인계 조직원 10명을 체포하여 처형하자 살인계가 송상인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면서 보복으로 그의 조상 무덤을
파헤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효를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던 조선 사회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은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만큼 살인계는 굉장히 잔혹한 조직이었습니다. 인조실록에서 살인계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전라도 병마절 도사인 정응성이 인조에게 올린 보고서에 남원은 풍속이 모질고 사나운데 평소 살인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구례연의 민가에 도적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사람을 죽였는데 본부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20여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인조실록에 살인계가 네 번째로 언급됩니다. 1년 전 남원 부사였던 송상인이 전라도 감사의 벼슬을 맡은 상태에서 인조에게 보고서를 올려 살인계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보고서에서 송상인은 남원의 살인계가 예전보다 더욱 힘이 강해져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짓을 마구 저지르는데 남원 인근의 고을 가운데 그 살인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송상인이 살인계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무능한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사 박정과 중군 김급 및 천총 김상견 같은 관리에게 용감하고 날랜 군사 70여 명을 주어서 살인계를 단속하도록 했고 25명의 살인계 조직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에서 죄수를 처형할 때 원래는 임금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법에 맞으나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살인계 조직원들이 들이닥쳐 감옥을 부수고 두목들을 구출해가면 애써서 한 체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까봐 할 수 없이 자기 뜻대로 두목들을 처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기사로 보건대 송상인이 체포한 살인계 조직원 중에서는 두목급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송상인의 보고서가 전해지자 형조에서는 살인계를 체포하는데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상을 줄 것을 제안했고 인조는 그 건의에 따랐습니다. 네 번째 기사를 끝으로 살인계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더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인계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이 그러하듯이 이름을 바꾸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예전처럼 무례배 짓을 저지르며 살지 않았을까요? 혹시 조선 후기의 유명한 범죄 조직인 검계가 이름을 바꾼 것이 살인계이거나 아니면 전직 살인계 조직원이 대거 포함된 새로운 살인계는 아니었을까요? 춘향전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남원에 이렇게 무섭고 음험한 폭력 조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놀랍기만 합니다. 무인도의 화포장. 중국으로 가는 조선의 사신 일행 중에 화약과 대포를 다루는 기술자인 화포장 한 명이 운 좋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아내와 둘이서 고생을 하다가 중국에 가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사신 일행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받는 돈과 선물이 많아서 한몫 챙길 기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신단 일행이 탄 배에 몸을 싣고 서해를 지나던 도중 물을 구하기 위해 작은 무인도에 들렀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한 사람씩 섬에 내렸는데 화포장이 섬에 내리자 배가 움직였습니다. 뱃사람들은 미신을 깊이 믿기에 화포장에게 뭔가 불운이 있어서 배가 멈추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우리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자네를 찾아서 함께 조선으로 데려갈 테니 힘들더라도 이 섬에서 참고 지내게 하고 말하며 음식과 옷과 솥과 칼을 주고는 자기들끼리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화포장은 서해 무인도에 버려져서 거의 반년을 혼자서 살았습니다. 사신단 일행이 주고 간 음식은 금방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그는 섬 주변에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 삶아 먹었고 나뭇가지를 꺾어 실을 엮고 줄을 매달아 낚싯대를 만들어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섬 안에 있는 각종 열매와 나물, 사슴과 토끼 같은 짐승도 배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소금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은 바싹 말랐으나 세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섬에 비가 자주 내리고 야생 과일을 먹으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목은 마르지 않았으나 비가 내릴 때가 아니면 몸과 얼굴을 씻기는 어려웠습니다. 화포장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자면서 중국으로 떠난 사신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움막 속에서 자고 있던 화포장의 귀에 먼바다로부터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사신단 일행이 돌아왔나 싶어서 화포장은 바닷가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소리의 주인공은 통나무처럼 크고 굵은 한 마리의 징그러운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가 바다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커다란 몸이 물과 땅에 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멀리서 천둥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화포장은 구렁이가 자신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 덤벼들 것 같아서 얼른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구렁이는 멧돼지와 사슴과 토끼 등 각종 짐승을 닥치는 대로 한 입에 집어삼켰습니다. 한참 동안 배를 채운 구렁이는 이내 섬을 떠나 바다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온갖 생선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화포장은 구렁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신이나 사신단이 잡아먹히거나 해를 입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고민에 빠진 화포장은 사신단이 주고 간 칼로 섬에 자라는 대나무를 잘라서 끝을 뾰족하고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것을 수백 개 정도 만들고 나서 칼과 함께 구렁이가 다니는 길목에 날카로운 끝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떠올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구렁이가 어제처럼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구렁이는 길목을 올라가다가 날카롭게 간 대나무에 찔려 턱에서부터 꼬리까지 가죽이 모조리 찢어져 죽었습니다. 화포장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구렁이의 사체로 달려갔습니다. 화포장이 구렁이의 몸속을 들춰보니 낮이나 밤이나 빛을 내는 구슬인 야광줄을 비롯하여 진주와 옥 같은 귀한 보석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았는지 대나무나 풀로 짠 꾸러미가 10개나 필요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화포장이 기다리던 사신단의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화포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귀한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돌멩이를 모아서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라며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사신단은 그 말을 믿고서 그를 배에 태워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한 화포장은 서둘러 꾸러미들을 시장으로 가져가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사고 양식과 비단 등도 마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섬에 버려져 쓸쓸히 죽을 뻔한 운명에 맞서다 뜻밖의 찾아온 행운으로 화포장은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어이복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구렁이 몸 안에 들어있던 보물은 풍요를 주는 뱀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민담에 집에 뱀을 모셔두면 풍년이 든다는 내용이 많고 우리 조상들이 집에 살면서 곡식을 갉아먹는 쥐를 잡아먹는 구렁이를 터줏대감이라고 부르며 상서로이 여긴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조폭 이야기.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조폭 비슷한 범죄 집단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폭이라는 말 대신 무례배나 악소 및 검계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 옛날에도 이 땅의 엄연히 범죄 조직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인 고려사저료에 의하면 중추원사의 벼슬에 있던 이저이란 사람이
날쌔고 용맹한 무례배를 모아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삼고 지금의 임금은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무례배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폭행이나 도둑질 등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친 범죄자들을 말하는데 바로 오늘날 깡패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는 깡패한테 무기를 나눠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1950년대 한국에서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야당 정치인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어용 깡패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자에 말고도 폭력배들을 반란에 이용하려 했던 인물은 더 있었습니다. 무인 집권자인 이고는 악서라고 불린 폭력배들을 불러들여 내가 장차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성공하면 너희 모두한테 높은 벼슬을 주마 라고 꼬드기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고가 말한 큰일이란 바로 왕을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대담한 음모를 뜻합니다. 물론 이고의 반란 음모는 실패했고 이고와 그를 따르던 악서 무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반란 이외에도 고려 시대의 폭력배들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백성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한 예로 고려 무신 정권 시대에 국왕을 능가하는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의 아들인 만종과 만전은 무례배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부하로 삼고는 몽골군처럼 꾸민 말을 타고 경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쌀 50만 석을 강제로 빌려주고는 가을이 되면 무례배들을 보내 빌려준 쌀에 이자를 쳐서 몇 배로 뜯어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폭이 결합된 사채업자 노릇을 고려 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폭력배들이 가장 악랄하게 날뛰었던 때는 충혜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충혜왕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데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술과 여자에 빠지거나 사냥을 나가는 식의 유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충혜왕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악서들은 폭군의 측근이 되어 백성을 상대로 포악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충혜왕은 한 번 마음에 들어 한 여자는 누구든지 강제로 붙잡아 겁탈해야 만족했는데 바로 이런 충혜왕의 만행에 악서들이 선발처럼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혜왕은 그의 폐악질을 보다 못한 원나라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던 악서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어도 폭력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만 검계 혹은 산략계로 바뀌면서 존속한 것입니다. 검계란 이름은 1684년 숙종실록에 처음 언급되는데 서로 습진, 즉 군사 대열을 짓는 훈련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검계의 조직원들은 칼로 살을 깎고 가슴을 베는 자해를 하면서 반항했다고 합니다. 이 검계들은 글자 그대로 몸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마 칼집에 꽂으면 지팡이로도 사용되는 조선시대의 칼인 창포검인 듯합니다. 아울러 검계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 시절에 검계 소탕 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장붕익은 몸에 칼자국이 난 검계 조직원을 붙잡아 모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장붕익이 물러나자 검계는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술집이나 기생집 같은 유흥업소를 끼고 활동했는데 업소들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준다며 보호비를 뜯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조폭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 쪽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들로 환생한 구렁이, 중종 임금 때 유명한 학자이자 도인이었던 정북창은 동생인 정고옥과 함께 어느 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악한 기운이 풍기는 것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나는 정북창이요. 우리 형제는 이 집 주인의 운명에 낀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 집에 나와 내 동생을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북창의 높은 명성을 들었던 주인은 그를 반기며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된 정북창은 주인에게 숯 50석을 오늘 안으로 준비해서 집마당 가운데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뚜껑이 달린 큰 나무 상자 하나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고 주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북창은 마당에 쌓인 숯에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로 큰 나무 하나를 넣으니 그 광경을 주인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10여 세가 된 주인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본 정북창은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 나무 상자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아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일어난 이 변고에 주인과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을 잃을 뻔했고 주인은 정북창을 당장 내쫓으려 하는 한편 상자를 부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북창은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목숨을 내놓겠소. 하고 말하고는 불에 넣어 다 타버린 나무 상자를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체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타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혹해하는 주인과 식구들에게 정북창은 구렁이의 사체를 찢어서 그 뱃속에 있던 부러진 낫의 끝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보니까 알 것 같소. 내가 10년 전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길렀는데 언제부터인지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여겼어. 그래서 연못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어디선가 온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어. 화가 나서 큰 낫을 들어 그 구렁이를 마구 찍어 죽였는데 그때 낫의 끝이 부러졌어. 이 부러진 낫의 끝이 바로 그때의 낫인 줄 알겠어. 그렇게 말한 주인은 하인을 시켜 창고에 보관하던 부러진 낫을 가져오게 하고서 맞춰보았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놀라는 주인을 보며 정북창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구렁이의 환생이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죠. 만약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그대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식구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앙을 없앴으니 그대의 집안은 편안할 것이외다. 말을 마친 정북창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죽인 자의 아들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민담과 전설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한 민담에서는 과양각 씨의 세 아들 이야기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을 탐내어 죽인 과양각 씨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했다가 곧바로 죽음으로써 어머니이자 원수인 과양각 씨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나저나 뱀은 왜 하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태어나는 편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나 나타난다면 자연히 주인은 낯선 자를 경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로 태어난다면 주인은 경계하지 않고 안심할 테니 그 틈을 노려 쉽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리라. 다시 생각해보면 참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